안녕하세요. 양성인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양성인입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교수님 울산 디스토피아로 네. 굉장히 유명해지셨는데요. 우리 그 전통 제조업 도시들의 어려움, 또 약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셨다. 이런 평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말 이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그리고 또 수도권으로 쏠린 그런 수도권 중심의 경제 구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전통 제조업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트럼프 2.0, 거기다가 차이나 포비아, 이런 것들이 막 범벅이 돼서 정말 지역에서는 패닉 상황에 그런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 교수님의 지혜를 좀 구하고자 오늘 교수님 이렇게 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AI까지 또 오고 있고, AI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이렇게 복합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돌파가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우리가 고질적인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시기가 변하면서 오는 난제들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원래 고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사실은 너무 대기업만 주도하고 또 그다음에 대기업에 이제 머리 쓰는 부분들을 수도권으로 옮기는 건 사실 몇십 년 동안 벌어진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하는 관세도 있고 그다음에 공장을 가져와라 이런 것도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AI가 굉장히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이런 이제 새로운 문제들이 좀 오고 있어가지고요. 이제 머리를 잘 맞대고 좀 논의해야 되고, 우리가 아마 지금 의원님하고 저하고 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전통 제조업의 도시인 우리 창원, 또 포항, 울산에서 부산, 김해, 양산 거쳐서 거제, 그리고 여수, 순천, 광양, 이 영역에 흔히 과거에는 이게 임해 공업벨트래. 지금은 이제 동남권이라 하는데, 이 지역들이 굉장히 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참 제조업의 위기, 전통산업의 위기, 이 위기 인주는 알겠는데, 결국은 이제 이 위기 진단에 따르는 처방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교수님께 진짜 이제 처방을 좀. 처방보다 같이 고민할 바를 좀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말씀을 의원님 잘 하셨는데, 저희가 포항부터 그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제 여수까지 그으면은 사실은 이게 남동 임해 공업지역이고, 사실 지금 교과서를 바꾸게 생겼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지리교과서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벨트는 거기다 이제 남동임해 공업 지역이다. 근데 이제는 사실은 매출이나 고용이나 이런 게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어디 충청도 어디가 지금 혹은 경기 남부하고 합쳐가지고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 벨트 아니냐, 이런 만큼 이제 위상이 한 50년 동안 괜찮았던 거죠. 우리가 박정희 정권에서 이제 73년에 중화공업화 하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한 거잖아요. 해서 이제 괜찮았는데,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지금 여러모로 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숙제를 근데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것 같다. 좀 요런 지점에 조금 맞춰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그냥 전국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 창원에 있는 혹은 울산에 있는 브랜드들은 괜찮은 거예요. 예를 들면 두산중공업 괜찮고, 현대위아 괜찮고, 울산 가면 현대중공업 자동차는 괜찮은데,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안 생기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 있는 고용도 좀 쪼개서 보자면 생산직 고용도 있고, 우리 대학을 자녀들을 많이 보내니까 대졸자 일자리도 있는데, 일단 요 문제가 하나가 이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창원 같은 곳은 울산하고 좀 달라가지고요. 여기 창원 산단에 많은 중견 중소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기피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근데 창원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중견 회사나 중소 이제 제조업체는 안 가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부터 일단 좀 우리가 징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그런 제조 현장을 가지 않고 이러니까 좀 수도권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전통 제조업은 대체로 공장들이 조금 이제 삭막하거나 소음이 좀 있거나 제조 공정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생산 현장 자체를 좀 기피하고, 거기다가 이제 과거에는 정규직으로서 좀 임금을 많이 줘서 이렇게 살 수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정규직을 뽑는 것도 줄어들고 임금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약해지고
내 삶을 이게 걸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남대학에 이제 2017년에 왔는데 그때만 해도 학생들이 알바하러 방학만 되면은 대학을 다녀도 공장 가서 일했어요. 왜냐면 벌이가 괜찮다 그만하면 이제 조금 뭐 52시간 넘어가기도 했지만 어쨌든 공장 가서 또 일하다가 괜찮으면 거기 이제 관리자로 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안 가고 다 쿠팡 갑니다. 그게 이제 이 두 가지 문제가 거기 겹쳐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거겠죠. 제조 대기업들이 예전보다 많은 생산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동화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제 하청을 많이 쓰려고 하니까 하청은 이제 원래 하청을 쓸 때는 이제 고용을 유연하게 못 쓰니까 이제 비싼 돈을 주더라도 써야 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하청이 더 임금이 싸고요. 예, 그러니까 임금 격차가 거의 2배가 나고 그러면 이제 그런데 말고 그러면 우리 그거 말고 중견 제조업들의 문제는 뭐냐면 다 영세하고 R&D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는 회사들도 너무 많아요. 설비는 낙후돼 있고 거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 가면 딱 3D 현장이죠. 더럽고 어렵고 힘들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데를 지금 기피하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고 거기서 우리가 좀 이런 문제는 도출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된다. 중소나 중견기업이 살아야 되는데 여기는 너무 상황이 열악하고 뭔가 여기에는 투자가 필요한 것 같고요. 대기업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대기업에 우리가 근데 고민할 거는 예전에는 우리가 절반 이상이 고졸이었어요. 그때는 생산직 일자리를 만드는 게 지역의 승부수예요. 굉장히 우리 같은 지역에서는 굉장히 제조도시에서는 승부수인데 지금은 청년들이 대학을 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승부수는 이제 중요한 게 이 공과대학 나온 친구들이 갈 수 있는 R&D나 뭐 설계나 이런 일자리 아니면은 대학을 그냥 나온 친구들이 갈 수 있는 관리직 일자리 이제 이런 걸 만드는 게 이제 우리의 좀 관건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더 하나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계속 대기업 공장에 의존하는 경제로 갈 수 없다면 뭔가 새로운 활력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지역에 창업이 필요한데 제조업 하던 동네에서 갑자기 무슨 잘 안 되죠. 네, 이게 제조 창업을 해야 된다는 당위는 있는데 지금 그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요식업 창업하라고 하는 게 대안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그리고 기술이나 경험이 없는 창업을 하면은 대개는 파산을 하고 바로 인생 출발점에서 채무를 진 실패자가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다시 도전하는 기회도 잘 없고 이런 시스템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을 자꾸 무작정 창업하라는 것은 실패의 길로 그냥 내모는 것 같아서 뭔가 좀 준비되거나 또 만약에 실패했을 때 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준비된 그런 창업이 돼야지 무조건 창업하라. 그러니까 실패하라는 얘기죠.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재창업률이 19%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 숫자도 사실은 좀 부풀려진 거예요. 사실은 그 뭐지 기보에서 기술보증보험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업체들은 또 사실은 그냥 연명하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은 기업들이 실패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패했을 때 재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우리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애플 막 거대한 기업 만들었지만 그 사람 애플 쫓겨나고 되게 전전하면서 창업했다 망하고 창업했다 망하고 반복하다 또 다시 성공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재기할 때 그 전에 뭐 예를 들면 채무를 어떤 방식으로 변제해 준다든지 책임에 대해서 우린 유한 책임을 지운다면 이 정도까지만 해결하면 된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가혹하죠 사실은. 그런 게 이제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신용불량자죠. 그러고 나서 뭘 해야 될지도 막막하고 이건 뭐 범법자가 되는 사회인 것 같기도 그리고 하고요. 실패한 사람들을 쳐다보는 눈길도 너무 가혹하고. 예.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굉장히 실패에 열려 있는 사회이고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이 실패하지만 그래도 성공해서 한번 크게 성공을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 고용하고 고임금을 주고 이런 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우리는 없고 그래서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를 보면은 파산보호법이 있거든요. 파산했을 때 이제 그 범위를 딱 자릅니다. 이제 이 선에서 자르고 그다음에 재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창업 아이템도 또 이 사람은 열의가 있는 거잖아요. 창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겠다. 파산보호법 같은 거. 네, 그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하면 좋겠다. 저희 이제 민주당은 어쨌든 뭐 의회 내에 가장 큰 정당이고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 제도적 장치를 빨리빨리 만들어줘야 돼서 오늘 교수님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네. 파산보호법 같은 그런 제도를 빨리 저희들이 도입하도록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입법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입법을 그럼 뭐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가 그런 거는 이제 뭐 미국의 사례라든지 또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구체적인 걸 좀 많이 자문을 주시면. 예.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발의해도 될까요? 아니, 그럼요. 되고, 이게 사업 한번 잘못하면 거덜난다. 이런 말이 우리 사회에 너무 팽배했는데 그 말을 사실은 제도로 보완해서 우리가 잊어먹게 해야 됩니다. 그런 말들을. 이제 저희들이 지난 2019년부터 스마트 공장 네. 보급 운동을 여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소 50인 이상의 노동자가 있는 회사 정도 규모에서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면서 이제 생산성을 한 30% 정도 높이고 불량률을 50% 이상 줄여서 그러니까 제조 공정의 혁신을 하는 그런 운동들을 열심히 했는데 네. 최근 또 한 2, 3년은 이게 굉장히 또 약화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 창원시장 할 때 2019년에 이제 캐나다 워틀루 대학 가서 그 이세돌하고 그 바둑 떴던 인공지능 알파고 그 알고리즘을 이제 우리 창원에 도입해서 그 제조 현장에 이제 인공지능을 그 융합하는 시도를 여러 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성공도 많이 거둔 사례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리고 벌써 세월이 이제 한 5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작년 올해 인공지능 이야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인공지능의 모든 미래가 있는 듯한 또 실제로 미래 산업으로는 인공지능을 뒷받침해줄 반도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전력, 네. 전기 이게 최대의 화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 지역의 제조업과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어떻게 앞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우리 교수님. 예. 이게 되게 무겁지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스마트 공장은요, 너무 기묘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게 미래 먹거리라서 그렇기도 한데요. 일단 두 번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에게 왜 지역에 있는 창원 산단에 있는 공장 안 가냐고 물어보면 더럽고 어렵고 힘들다. 그리고 뭐 이거 해가지고 내가 뭐가 되는지 모르겠다. 딱 들어가면 너무 공장 시커멓고 뭔가 위험한 물질들 많은 것 같고, 이거 너무 완력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걸 다 사실 없애주는 일들이 사실은 그 환경 개선 작업으로서의 스마트 팩토리가 되게 중요한 작업이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때보다 지금 단계가 더 많이 전개됐어요. 사실 전 세계적인 제조업에서는 이미 그런 설비로서의 스마트 팩토리는 다 이제 완성이 됐는데 우리는 몇 년 쉬었잖아요. 그게 되게 문제고 지금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아니고 지능형 제조업 이런 얘기를 요즘에 하거든요. 예. 스마트 팩토리까지는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최소한의 분석을 하는 거라면 지금은 그걸 가지고 추론을 해서 제조 현장의 의사결정을 돕거나 생산 방식을 바꾸는데 기여하는 식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갔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한겨레 칼럼도 썼지만 지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이제 미국 회사 중에 하나 요즘에 떠오르는 미국 회사가 팔란티어라는 회사인데 거기가 하는 일들이 그런 작업입니다. 제조 데이터가 잘 모여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생산성을 확 높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을 확 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기도 하고 현장을 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이런 걸 하는 기업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지방에 있는 제조업이 많이 모여있는 도시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많은 제조업체가 스마트 팩토리가 잘 조직되고 여기 있는 자료들을 잘 활용만 할 수 있으면은 지금 뭐 중국보다 더 좋은, 미국보다 더 좋은 여건으로 이 제조 인프라를 가지고 확 업그레이드 하면은 또 새로운 먹거리가 좀 생기고 지금 대졸자 일자리도 그런 회사를 통해서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과정에 사실은 이제 새로운 설비가 들어온다든지 새로운 장치 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돈을 그럼 누가 부담하느냐? 그럼 이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부담 능력이 다 다르고 네. 또 대기업도 자기하고 협력하는 그 스플라이 체인에 있는 1차, 2차들한테 전폭적인 지원을 다 해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국가나 지방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이런 역할들을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지.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한 500인 이하 이제 중소기업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슈가 며칠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승계 이슈가 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업을 영속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에게는 조금 지원을 더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이제 그 손톱 밑에 가시 같은 그런 문제들 상속에 관한 건이나 승계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세제 혜택을 줄 거냐 이런 건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투자하고 싶은 의욕이 있는 2세 기업들은 그런 노력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그 영속하지 않겠다라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지금 창업자들의 문제는 뭔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런 인프라가 없잖아요. 그럼 그런 데들을 좀 연결시켜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좀 M&A 할 수 있도록 공공이 조금 지원해주면 좋겠다. 뭐 단위가 뭐 지자체이거나 혹은 이제 중앙정부일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뭐 어느 정도 매칭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게 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업에 대해서는 요즘에 이제 또 이것도 이재명 대표님 며칠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공공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투자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과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제 이 이슈가 있고요. 최근은 아니고 요 몇 년 동안 이제 미국의 마리아나 마츠카토라는 이 사람이 이제 산업정책 연구자거든요. 이제 사실 알고 보면 벤처 캐피탈은 자기들이 뽑아먹고 싶을 때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그 혁신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사실 전 단계에서 그냥 과실만 먹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진짜 국가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있다면 정부가 조금 더 다음 단계까지 예전보다 초기 기초연구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창업하고 일정 수준에서 우리가 데스밸리라고 하는 죽음의 계곡을 넘어가는 단계까지 이제 정부가 투자하자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이게 유럽이 한동안 좀 어려웠잖아요. 그때 이제 그러한 이제 보관으로 나왔는데 우리도 좀 그런 걸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 왜 정부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냐? 이제 이재명 대표 말한 대로 이걸 뭐 배당 형식으로 나눠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지분을 우리가 새로 만드는 기업에 공공 VC가 투자를 했을 경우 이걸 어떻게 할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조금 정리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우리 생각들이 좀 열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도 뭐 여러 기금들이 있고 정부가 그 기금을 통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예 정부 예산으로 R&D를 도와주기도 하고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보조금 정책도 있고 세액 공제 정책도 있고 온갖 정책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원되고 나면 그다음에 거의 뭐 그걸로서 끝나버리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제 이것들을 잘 조정해서 우리도 외국에 보면 부르는 게 무슨 뭐 국부 펀드, 사우디 국부 펀드라든지 뭐 영국 왕실 뭐 국부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큰 규모의 그 공공의 펀드들이 있어서 그걸로서 지원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뭐 데스밸리도 지나게 하고 그래서 큰 성과가 났을 때 그 성과의 일부를 다시 환수해서 또 다른 또 지원을 해주게 하고 그런 좋은 구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뭐 엔비디아 얘기를 뭐 예로 드셨지만 뭐 엔비디아가 아니고 TSMC처럼 아예 국영으로 처음부터 굉장히 많은 자본을 투자하는 방식도 있고 그 방식은 사실 다양하고요. 뭐 옵션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는 합의가 좀 필요한 사안이다. 이제 그거를 좀 입법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좀 의제를 모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가령 AI 시대 뭐 굉장히 이제 AI는 또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A 대기업, B 대기업, C 대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 센터는 그렇게 크지 않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많아서 부담이 되고 그래서 또 미국이나 중국하고는 경쟁할 수도 없는 규모고 이런 경우에 이제 국가가 같이 많은 투자를 해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그것을 여러 기업들이 플랫폼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뭐 그런 또 주장들이 최근에 많이 제기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에 이제 혁신에 대해서 또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재벌 체제에서 했던 혁신은 자기 이제 모기업이 있고 거기에 이제 공급망에 들어가는 자기들이 오랫동안 거래했던 협력사들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실 좀 폐쇄적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새로운 신산업들이 대부분 오픈 이노베이션을 이야기하고 예를 들면 이제 챗GPT가 잘하다가 요즘 딥시크가 나오니까 난리가 난 이유는 딥시크가 완전히 오픈 이노베이션 모델이거든요. 다 개방해 놓고 같이 이 리소스를 갖고 우리가 베스트까지 해보자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러한 AI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고 개방형 혁신을 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날 거고 특히나 새로 창업하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싶은 이제 기업들은 그런 걸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공이 역할을 해주는 것은 데이터 센터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 이런 이제 흐름 속에서 우리 지역에 그러면 그런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게 가능한지 또 그 데이터 센터가 유치됐을 때 그 일자리는 많은지 사실은 데이터 센터 일자리 자체가 많다는 지적은 없거든요. 오히려 일자리가 적지 않나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딜레마가 있어요. 데이터 센터는 기본적으로 환경에 친화적이진 않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기후위기 얘기가 트럼프 정부 들어서 사라졌지만 사실은 여전히 그 발열이 높다는 거, 그래서 지역의 온도를 올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정도의 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정한 수준의 합의들이 필요해요. 지역 단위 거버넌스에서 우리 지역에 유치하게 될 경우에는 대신 그 반대급부로 어떤 것들을 해준다. 근데 이제 고용을 만들기는 사실 어렵고, 대신 연관 산업을 같이 유치하는 패키지로서 이제 유치할 때 사실은 조금 이제 지역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그런 뭐 연관 산업이 오든 뭐든 그게 이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라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저희들 전통 제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방산도 있고 또 조선 기자재, 조선, 그 다음에 저희들 이제 여기 원전이라든지 에너지 네. 산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또 혁신하고 연구개발해서 좀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일자리로 이렇게 진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요.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되게 중요한 입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좀 모여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R&D를 청년들이 희망하는 입지에다가 할 수 있게 대단위로 조성하는 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단위 연구소들이 기업에 붙어 있으면 다 결국에 제조 현장에 있고, 이거는 사실 제조업 도시에 붙어 있는 건데 조금 뭐랄까 운동장을 넓게 쓴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부산, 울산, 경남을 좀 크게 보고 뭐 김해나 양산이나 요쯤이면은 중간 거점이 되잖아요. 부산, 울산, 경남에. 그런데 크게 조성해서 여기서 공동연구단지를 조금 크게 조성하고, 여기가 창업 인큐베이터도 되고 대학의 이제 계약학과에 뭐 활용할 수 있는 연구실도 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고 거기에 뭐 전철을 굉장히 빽빽하게 그렇죠. 연결한다. 이게 교통망이 굉장히 중요해요. 1시간 이내에 네, 1시간 이동할 이내. 수 있는. 1시간 이내고 청년들은 어쨌든 전철을 선호하기 때문에 전철망으로 연결하면은 그쪽이 또 핫플레이스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쪽에는 요즘에 이제 새로 생기는 제조업체들도 자기들 캠퍼스라고 말하잖아요. 그만큼 좀 이제 열린 공간에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럼 그 지역 근처에 이제 같이 또 이제 생기면 제가 볼 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름에 걸맞게 무슨 캠퍼스, 무슨 파크. 여기 이제 저희들 LG전자 과거의 1공자, 이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 하면서 스마트 파크라고. 예, 맞아요. 스마트 파크. 예, 저도 뭐 여러 번 가봤는데, 거기 가보면 이제 제조 혁신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때도 결정할 때 연구시설과 제조시설이 분리되어 있으면은 효율이 떨어진다. 맞아요.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된다 해서 여기 이제 연구시설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 연구원만 1,500명 넘게 이렇게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보다 또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도 그런 연구 R&D 중심의 인력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들어올 수 있는데 이제 고민되는 바는 이미 이제 수도권으로 많이 전개한 연구소들은 또 거기에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대기업들은. 그럴 때 이거를 강제로 끌고 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인프라를 갖춰놓고, 제가 제일 그 좋은 유인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지금 혁신 기업들이 여기서 많이 생겨나면은 이들하고 협업하려고 또 여기 분소라도 처음엔 하나 세웠다가 연구소를 키울 수도 있다,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대기업 퍼스트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지금 작은 중견 중소기업들이 빵하고 유니콘이 될 준비가 돼 있다, 이러면은 여기 또 다시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력 있고 기술력 있던 중소 중견기업들도 조금 확장하고 이럴 때 보면은 수도권에 또 2공장, 3공장을 세워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메리트가 이 지역에 더 많게 하면은 대기업이 너무 많은 자본을 이미 썬큰 코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실은 하고, 대신 투자가 같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또 그건 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가능한 방법들을 찾았어요. 네. 요즘에 고민이 뭐냐면 부산에서 공과대학을 나오고 여기 뭐 진주에서 경상대학교를 나왔는데 취업 나가려고 자기 좋은 회사 찾다 보면 서울에 있는 회사를 가게 되는 이런 게 문제거든요. 저는 그 친구들 선택은 일단 1차적으로는 동남권 안에서 찾게 해주는 게 1번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정책적 대안, 또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말로는 쉬운데 그것을 법제화, 제도화하고 지원을 시스템화하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 같은 전문가분들이 좀 아주 구체적인 설계들을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토론하고 논의해서 그 설계도를 가지고 바로 이제 현실화 시켜내고
이제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교수님께 많은 참여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유, 뭐 별 말씀. 저도 뭐 같이 이제 궁리할 것들은 계속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수님 주변에 이런 걸 늘 고민하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좀 그룹핑을 해서 네. 같이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문제의식은 많이 느끼고 있지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해결할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 단계에서는 결국은 이제 우리 당사자들, 청년들, 지역의 기업인들 이야기도 많이 들어야 하지만 또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설계,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뭐 같이 이제 예, 머리를 써야죠. 네. 그래서 뭐 항상 사안이 생길 때마다 더 많이 묻고 답을 또 요청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